예, 안녕하십니까. 김면철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것은 남북관계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하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남북관계 관련돼서 북핵 문제라든가 뭐 개통 등 또 뭐 대선 토론 과정에서 남북관계에서도 쟁점이 되는 부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히 이런 그 정치적 공방이 아니고 조금 그런 문제들의 역사나 가능하면은 그거를 둘러싸고 있는 조금 더 논리적인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제가 아무래도 1시간 한 20분 정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체로 남북대화의 역사를 조금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처음으로 남북 정부가 만난 것은 여기 이우락 씨라고 요 72년 전에 1971년에 적십자 회담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적십자 회담은 물론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 1972년에 7.4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거를 채택을 합니다. 7.4남북 공동성명은 여러분들이 뭐 학교 다닐 때 7.4남북 공동성명 하면은 통일의 3대 원칙 배우셨죠? 제가 항상 학교에서 저는 이제 인제대학교 통일학부에 있는데 교양 과목 같은 경우는 객관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다음 중 7.4남북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통일의 3대 원칙이 아닌 것은 1번 자주, 2번 민주, 3번 평화, 4번 민족 대단결. 답은 2번입니다. 7.4남북 공동성명은 통일의 3대 원칙이라는 걸 합의했는데 알고 보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7개 항에 대해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남북 간이 비방 중상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합의도 있고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합의도 있고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한다는 합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1972년 7.4남북 공동성명에서 합의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전두환 정부죠. 전두환 정부는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983년에 전두환 대통령이 당시에 버마를 방문합니다. 지금 미얀마라 부르죠. 버마를 방문하는데 북한이 테러를 했어요. 그게 바로 아웅산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은 겨우 살았죠. 차가 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근데 먼저 도착한 차에 타서 기다렸던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사망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는 외교부 장관 이범석이라는 분이 바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71년 남북 적십자회담의 대표였죠. 그리고 당시에 외교부 장관이었고 또 청와대 경제수석 김재익 경제수석 이런 사람들이 20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굉장한 테러 사건이었죠. 그런데 1984년에 홍수가 났어요. 남한에 홍수가 났는데 북한이 여러분들이 이제 남북관계 역사를 좀 알아야 된다라는 게 지금은 우리가 잘 살고 북한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인도적 지원은
남한이 지원을 하고 주는 쪽이고 북한이 받는 쪽이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90년대 이후의 일이고요. 50년대나 60년대는 북한이 항상 먼저 인도적 지원을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홍수가 나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하면은 우리가 뭘 도와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그래서 물론 뭐 냉전 시대 때 그걸 받지는 못하죠.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1984년에 남쪽에 큰 홍수가 났고 북한은 50년대부터 늘 하듯이 인도적 지원을 제안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그걸 받은 거예요. 북한이 깜짝 놀랐죠. 그냥 한번 해본 소리인데 지금은 북한도 도와줄 형편도 못 되는데 70년대 지나면은 이미 그래서 할 수 없이 북한이 중국에서 지원을 받아갖고 쌀하고 시멘트하고 옷감 이런 거를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걸 상투적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북한의 태도가 아니고 그걸 받은 전두환 정부의 용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 왜 받았느냐? 83년에 아웅산 사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주는 인도적 지원을 덜컥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인도적 지원을 받아서 그걸 계기로 해서 84년에 남북 경제회담이라는 걸 하고 85년에 여기 이제 써놨지만 장세동 그 당시엔 안기부장 물론 북한의 허담이라는 사람이 먼저 왔어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을 만나고 장세동이라는 사람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납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을 합의를 하죠. 실제로 남북 정상회담을 합의하고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합의할 것인지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저 부산 청사포 앞바다에서 간첩선이 오다가 걸렸어요. 그래갖고 여론이 악화되고 이제 이 밀사가 왔다 갔다 한 거는 비공개였는데 그런 사건이 터지니까 정부 내에서도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그래서 이제 무산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제가 지금 이 그림을 왜 보여주냐면은 역대 정부는 도대체 왜 남북 대화를 하려고 했을까? 다 이유가 있단 말이죠. 71년에 남북 적십자회담을 처음 한 거는 이산가족 상봉 때문에 한 거고 80년대 중반에 전두환 정부가 자기를 테러한 북한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경제회담을 하고 85년에 최초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유가 있었단 말이죠. 그 이유는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근데 전두환 정부가 여러 가지 그 목적을 갖고 메가 이벤트를 유치를 했단 말이죠. 86년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을. 근데 88 올림픽이라는 게 보면은 80년은 올림픽이 모스크바에서 열렸습니다. 근데 레이건 정부 초기에 미국하고 소련 사이에 관계가 악화가 되면서 신냉전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권이 모스크바 올림픽에 불참했거든요. 반쪽으로 치러졌죠. 1984년 LA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LA 올림픽은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거부했어요. 그래서 우리 올림픽 역사에서 최초로 메달을 따는 게 84년 LA 올림픽입니다. 뭐 레슬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대부분 저 동유럽 국가들이 강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88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사회주의 국가들을 참여시키려고 하니까 북한하고의 관계를 좀 풀어야겠다. 그게 바로 북방정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북방정책은 노태우 정부 때 본격적으로 추진됐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북방정책이 시작된 것은 바로 전두환 정부에서 시작이 된 거다. 그 배경은 다른 게 아니고 88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노태우 정부 때, 전두환 정부 때 이제 박철원 씨라든가 그 다음에 서동건 부장,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정상회담에는 박지원 지금 그 당시에 문화관광부 장관, 그리고 임동원 국정원장, 이런 분들이 2000년 정상회담 할 때 이제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했고, 2007년 정상회담은 이제 김만복 국정원장이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의 역사를 이게 꽤 긴 시기 동안, 물론 뭐 가다 서다 했죠. 잘 되다가도 또 적대적인 현실 때문에 중단이 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적지 않은데, 아무튼 남북대화 역사는 꽤 긴 역사를 갖고 있다. 그리고 남북대화를 하겠다라는 동기는 다양한 동기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아까 제 소개할 때 잠깐 여러분들 아마 자세히 못 봤을 텐데요. 제가 공무원 생활을, 제가 알고 보면은 경력이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는 항상 무책임한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박사를 받고 삼성경제연구소에 한 5년 정도 다녔어요. 그때 이제 삼성이 대북 사업을 이제 막 시작을 하면서 한 5년 다니고, 그다음에 뭐 연구소에도 있다가 2004년 6월 달부터 2007년 1월 달까지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찍었던 사진들인데요. 이게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남쪽에서 북쪽을 대상으로 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럼 저 트럭에 이 트럭이 북한에서 뭘 싣고 내려오는 사진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여기를 이제 군사분계선이 저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DMZ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DMZ는 어떻게 구성이 됐냐 하면은 한 가운데에 군사분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 통상 4km에 대해서 비무장지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무장지대. 그래서 원래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을 맺을 때 이제 그런 약속을 했는데, 이 남북관계는 우리가 굉장히 비정상적이죠. 그 비정상적인 그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게 DMZ입니다. DMZ라는 게 말 그대로 Demilitarized Zone,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이런 뜻인데, 지금은 비무장지대가 중무장지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2km 비무장지대는 사람이 들어가도 안 되고 무기가 들어가도 안 되고 초소를 만들어도 안 돼요. 그런데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총을 들고 보초를 들어왔고, 그 상대방도 들어온 거고,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초소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상대방도 만들고, 처음에는 총을 걸더니 나중에는 박격포를 걸고 조금씩 앞으로 오더니 지금은 굉장히 앞으로 들어와 있죠.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는 세월이 이제 많이 지나다 보니까 저 2km 구간에 어떤 지역에서는 여러분들 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일종의 캠핑장이라든가 기타 근데 이런 민간 상업 시설도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 구축, 지금 이제 적대적인 상태에서 신뢰 구축으로 이제 전환을 할 때 첫 번째 과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비무장지대를 비무장지대로 만드는 게 우선적인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그 남쪽이 저 안쪽으로 저 쪽문을 이제 열고 이제 우리 그 군의 에스코트 차량이 올라갈 때는 쭉 계속 올라갔다가 군사분계선에 가면은 북한 저 헌병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 헌병차를 따라가고 이제 쭉 넘어가고 올 때는 이제 다시 오고 이런 건데, 이거는 이 트럭에는 뭐가 실렸냐 하면은 모래가 실렸어요. 모래. 그러니까 이 2005년 시점에는 건설 현장에 모래가 없어갖고 수도권에 굉장히 심각한 모래난을 겪었어요. 그리고 이 시점에 모래난을 겪은 이유는 환경구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강화가 되고 강모래 같은 걸 채택을 못하고 바닷모래 같은 경우에도 기준을 이제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건설 현장에 건설용 모래가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모래를 북한에서 저 개성 옆에 가면은 예성강이라고 있습니다. 그 예성강에서 모래를 싣고 오는 차들이죠. 제가 이 그림을 왜 보여주냐면은 요즘 이제 보면은 남북 경제협력을 퍼주기라고 많이 얘기해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 내막을 그 남북 경제협력이라는 게 뭐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고 그 단어에 대해서 좀 평가할 수 있는 시각이 좀 필요하다. 우리가 경제협력을 크게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인도적 지원이 있고, 민간 기업의 경제협력이 있고, 정부 차원의 공적 투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의 경제협력이라는 거는 위탁 가공을 하거나 개성공단에 기업이 가서 들어가거나 이런 거고, 정부 차원의 공적 투자는 철도라든가 도로라든가 아니면 개성공단에 필요한 전기라든가 통신 이런 건 이제 정부 차원의 이제 협력인데, 이게 저는 이 인도적 지원을 퍼주기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요. 인도적 지원을 인도적 지원은 말 그대로 어려운 사람 돕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강연을 이렇게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데 그 쌀 공짜로 주지 않았거든요. 그거 차관으로 줬어요. 차관이라는 게 뭐냐면은 빌려주는 거잖아요. 1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연 이자 1%. 이거는 북한에만 해당되는 조건이 아니고 우리가 공적 개발 원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ODA라 그래요. 우리 고이카
요즘 학생들이 뭐 굉장히 그런 거 하고 싶어 하잖아요. 코이카 이런 데서 제3세계 국가들을 이렇게 도와줄 때 그걸 보면은 무상 지원이 있고 유상 차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거는 그냥 병원 같은 거 학교 가서 지어주는 거고 유상은 빌려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상업적으로 상업 차관이 아니고 이제 일종의 공적 차관이기 때문에 대체로 10년 거치 기간을 거쳐서 11년 차부터 20년 분할 상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김대중 정부부터는 쌀을 차관으로 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은 이 차관으로 줬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혹시 여기 오늘 오신 분 북한의 쌀을 차관으로 줬다라고 알고 계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마누라랑 얘기했는데 우리 마누라도 그래?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정말 충격적입니다. 반성 많이 했습니다. 그럼 물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에이, 그거는 형식이지. 그냥 공짜로 준 거랑 마찬가지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도 저 쌀 이런 거 자존심 있어갖고 공짜로 받는 걸 원치 않아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정부에서 일을 할 때 북한이 어느 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네 지방 공장이 다 논대. 지방 공장이라는 게 옷 만드는 공장, 신발 만드는 공장 이런 데가 다 논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만드는 자재, 뭐 천 이런 거, 그 다음에 옷 만드는 그 옷감 이런 거를 좀 지원을 해달라. 공짜는 아니다. 그때 이제 북한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유무상통. 유무상통이라는 게 서로 있는 거를 상대방 없는 사람한테 서로 이렇게 주자. 그래? 그러면은 니네 뭘 줄래? 광물을 주겠다. 북한 광물 많거든요. 그래서 2007년에 우리가 그걸 경공업 원자재를 북한에 주고 차관 계약서를 맺은 다음에 북한이 상환을 광물로 2번 했습니다. 2007년에 북한이 아연계를 줬어요. 아연계를 2번 줘갖고 북한이 아연계를 주면은 우리가 그걸 받아갖고 국제시장에 그 시장에다 팔아갖고 그 판 가격을 국고에 납입을 했죠. 그렇게 2번 했어요. 쌀을 줬는데 10년 거치 기간이 끝났죠. 이명박 정부 때. 그래서 20년 분할 상환의 첫 번째가 이제 2011년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저는 그때 칼럼을 이렇게 썼습니다. 차관을 빌려준 거를 받아라. 그걸 받는 것도 능력이다. 그랬더만 통일부에서 북한에 팩스를 몇 번 보냈어요. 왜냐면 국회에서 막 얘기했거든요. 돈 갚아라. 소식이 없지. 근데요, 그런 차관들을 받는 거는 당연히 대화가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건 북한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저기 캄보디아라든가 기타 등등 제3세계 국가에 유상 지원을 한 거를 10년 거치 기간이 끝나고 이제 분할 상환이 되면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걸 회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상업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간을 좀 조정을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북한의 광물을 받듯이 다른 방식으로 상환 계획을 받아갖고 그거를 우리한테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들을 다시 협상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차관 계약을 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요새 며칠 동안 뉴스에서 퍼주기다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뭐 돈이 얼마나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차관은 빼야 돼요. 차관은 빌려준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전체 액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이 북한에 들어가서 임금 주는 거를 그걸 퍼주기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할 때 항상 그 예로 드는 게 있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정말 그 원시 부족들한테 운동화를 어떻게 파는지 아세요? 운동화를 처음에 가서 운동화를 공짜로 나눠준다고요.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자기들은 뭐 맨날 맨발로 다녔는데 이게 뭐지? 근데 공짜잖아, 공짜. 자, 한번 신어봐라. 이거 신으면 가시에도 안 찔리고 빨리 뛰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신어봤죠. 편하거든. 1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판다고요. 그러면은 익숙해지잖아요. 익숙해지면 할 수 없이 돈을 내고 사야지.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가 일상으로 겪고 있는 경제 생활이라는 게 대부분 그렇잖아요. 여기 화장품 가게든 핸드폰 가게든 이게 무슨 선물도 주고 고객을 끌기 위한 다양한 영업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퍼주기라고 하질 않죠. 그리고 개성공단은 임금을 주는 거하고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해서 얻는 이득하고 그게 얼마나 차이가 크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대선 토론에서도 쟁점이 됐지만 개성공단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원부자재를 남쪽에서 갖고 가거든요. 북한의 노동자들이 그걸 조립하는 거고 그걸 다시 갖고 옵니다. 일자리가 남쪽에 훨씬 많죠. 그게 중단이 되면은 북한 사람들은 임금을 못 받는 거지만 우리는 원부자재를 생산하고 유통시키고 판매하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인도적 지원이나 남북 경제 협력이나 또는 정부 차원의 공적 협력이라는 게 다 용도가 있고 목적이 있고 이거를 준 거보다 받아오는 게 훨씬 크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니 그러면은 그게 핵 문제가 있는데 북한이 핵을 계속 개발하는데 그거는 또 나름대로의 전략 물자에 관련된 통제 체제를 엄격하게 해야 되겠죠. 군사적으로 전염 가능성이 있는 거를 막는다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차원의 어떤 노력들을 통해 갖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남북 경제 협력은 제로 시대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0년에 천안함 사건이 있었고 그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개성공단을 제외하고 모든 남북 경제 협력을 중단시켰죠. 그리고 마지막 남은 개성공단은 작년 2월 10일 날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났을 때 중단이 됐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남북 경제협력은 노태우 정부 때 시작됐습니다. 1988년 우리가 77 선언이라고 해요. 그래서 남북 경제협력의 통계는 89년부터 남북 경제협력의 통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1989년부터 2010년이니까 그 20몇 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뭐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남북관계라는 거는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이제 모두 중단이 됐는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많이 안타까워요. 특히 위탁 가공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개성공단도 있었지만 개성공단 말고 이제 옷 같은 거, 신발 이런 거를 북한에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위탁 가공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원부자재를 주고 조립 비용만 북한한테 주고 다시 갖고 오는 방식을 임가공, 위탁가공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봉제, 섬유, 신발 이런 거고, 뭐 제일모직이나 큰 기업들도 많이 했고 작은 기업들도 꽤 많이 했다. 역사가 꽤 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지금 끊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북한과 이 중국 북중 경제 협력을 왜 얘기를 했냐면은 남북 경제 협력을 중단시킨 이유는 북한에 고통을 주기 위해서란 말이죠. 제재를 하기 위해서 북한에 들어가는 돈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제재를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뒷문이 열려 있잖아요. 중국이라는 뒷문이 열려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과 중국의 국경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게 백두산 오른쪽은 두만강이고 백두산 왼쪽은 압록강이죠.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앞문을 강력하게 걸어 잠근다 하더라도 뒷문이 열려 있으면은 제재의 효과라는 게 한정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남북 경제협력이 끊어진 만큼 그대로 그게 북중 경제협력의 증가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북 경제협력을 꽤 오랫동안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냐? 제가 한 20년 동안 북한의 인력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위탁가공이라는 게 저도 삼성경제연구소에 다녔고 북한의 공장을 많이 가봤습니다. 그때 이제 삼성은 삼성전자에서 텔레비전이라는 게 여러분 집에 있는 그 큰 평면 TV 이런 거 말고요. 북한에서 만드는 상품은 구색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구색을 맞추기 위한 상품. 그러니까 전자제품은 안 팔린다 그래갖고 그걸 쉽게 단종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19인치 텔레비전 이런 거를 아직도 만들어요. 그럼 그걸 어디서 쓰냐? 그 쓰이는 데가 있습니다. 교도소라든가 뭐 요양시설이라든가 뭐 이런 공공 뭐 그런 부분들에서 사용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거는 물량이 굉장히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들긴 만들어야 되고 이득이 되지 않다 보니까 북한에서 만들자 이렇게 해갖고 삼성전자에서 뭐 TV라든가 지금은 이제 다 사라졌는데 카세트 테이프, 그 깨구리 카세트 테이프, 그거 북한에서 만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뭐 저런 거, 그 소프트웨어, 삼성전자의 휴대폰을 처음 만들었을 때 게임 있죠, 게임. 여러분 혹시 알는지 모르겠는데 애완견 키우기 이런 그 게임이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그 일본 무슨 다마고치 비슷한 거를 오래된 얘기입니다. 90년대 90년대 후반 얘기니까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데,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 애완견 기르기라는 게임을 북한 사람들한테 한번 맡겨보자. 왜냐하면 게임이라는 게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게 굉장히 노동집약적이거든요. 이 밑그림을 이렇게 많이 그려야지 생동감 있게 보여지는 거니까 그게 다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을 데리고 베이징에, 왜냐하면은 북핵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장비가 북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북한의 인력을 중국으로 데리고 와서 연구소를 만들어서 저 게임 개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북한의 프로그램 개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자,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 그 게임은 애완견 기르기라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설명했더만 갑자기 손을 딱 들면 애완견이 뭡니까? 개는 먹거나 집을 지키는 거지. 애완견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북한도 많이 달라지고 그래갖고 애완견 개념이 좀 달라졌어요. 근데 그때는 90년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제력 뭐 굉장히 어려운 북한이 어려운 시기였고, 야, 그래서 애완견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듣고 이걸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지 정말 난감해서 그 다음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중국의 동물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거기 개하고 비슷하게 생긴 늑대 뭐 있잖아요. 그래서 저 늑대나 이런 그 개 비슷한 그 동물들이 졸릴 때 어떻게 하고, 반갑다고 할 때 어떻게 하고, 먹을 거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하고, 표정을 잘 살펴라. 그래서 개발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게 그 교육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거 데리고 나와서 뭐 중국도 그렇고 뭐 중국에 있는 공장들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기계를 작동하는 방식들도 교육을 시키고 뭐 다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저게 다 중단되다 보니까 참 어렵게 기른 숭늉공들을 중국에 빼앗겨 버리는 사태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지난 10년 동안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제일 안타까운 거는 서해죠. 서해라는 게 저는 이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 사항 중에, 뭐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 사항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꼽아라 그러면은 서해 평화협력 방안을 꼽고 싶습니다. 서해라는 게 늘 남북 관계에서 늘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던 그런 냉전의 바다, 긴장의 바다였죠. 왜냐하면은 한국 전쟁이 끝날 때 북한의 해군과 공군력이 괴멸된 상태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다 같은 경우에는 유엔군이 다 장악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저 대동강 앞에 있는 섬까지도 다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군사분계선 협상을 하는데, 육지의 군사분계선은 합의를 했는데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육지를 연장하면 되거든요. 문제는 서해였습니다. 서해에는 5개의 큰 섬들이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서해 5도라 그럽니다.
여러분 백령도에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백령도가 굉장히 큰 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에요. 여기 지도에는 너무 조그맣게 나왔네요. 하여튼 백령도는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꽤 넓은 섬이고요. 저 안에 가면은 백령도는 굉장히 아름다운 섬입니다. 해수욕장도 그렇고 마치 금강산의 그 기암괴석 같은 게 있기도 하고, 남북 관계 좋았을 때는 백령도 관광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백령도에 펜션도 생기고 뭐 다양한 숙박 시설도 생기고 백령도 멉니다. 인천항에서 쾌속선으로 4시간 반 가야 되거든요. 저 포항에서 울릉도 가는 것보다 조금 더 멀 겁니다. 굉장히 멀거든요. 그리고 날씨가 안 좋으면 배가 안 떠요. 그래서 백령도를 주로 남자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많이 가죠.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서해 사태가 1999년, 2000년, 그러니까 2번 일어났고, 김대중 정부 때 2번.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명박 정부 때 이제 3차, 그 다음에 2010년에 이제 천안함, 이런 게 이제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해에 관광객이 다 줄었죠. 이 연평도, 주로 이게 연평도인데요. 여기 강화도 이쪽으로 해갖고 우리가 여기를 한강하구라고 얘기합니다. 한강하구. 그 한강하구는 서해에서 꽃게 서식지예요. 꽃게.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도 6월달, 99년과 2002년에 2번의 서해 사태는 6월달에 일어났습니다. 6월달이 뭐냐? 꽃게철이거든요. 1999년에 꽃게철에 왜 충돌했느냐? 이게 이게 정말 재밌다 그래야 되나, 뭐 웃기다고 그래야 되나, 참 비극적인 얘기인데요. 이 서해에서 북한 사람들도 꽃게를 잡고, 우리 어민들도 꽃게를 잡고, 중국 어선들도 꽃게를 잡습니다. 근데 그 잡은 꽃게들은 한 군데로 갑니다. 한 곳으로 가요. 어디로? 인천으로 들어오죠. 북한 사람들은 파는 게 돈이 없으니까 먹기보다는 그걸 팔죠. 중국 사람들한테. 중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그걸 팔죠. 중국 사람들은 꽃게 잘 안 먹거든요. 근데 북한 배들은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정말 북한 배들은 열악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기름이 없다 보니까 서해안에 이렇게 우리가 배 타고 뭐 쌀이라든가 화물선을 싣고 저 남포항으로 이렇게 밤에 가다 보면은 정말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북한 배들은 동력선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양쪽으로 무동력선이 거기 붙어 다닙니다. 그러니까 무동력선이라는 게 말 그대로 밧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배예요. 그냥 쪽배. 그런 게 가서 고기를 잡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해에는 뭐 안개도 많이 끼고, 그러니까 배들이 내비게이션이 없기 때문에 꽃게를 잡다 보면은 북방 한계선 NL 근처까지 와요. 그래서 99년과 2002년에 서해 사태가 일어난 거는
북한 어선이 NLL 쪽으로 오니까 북한 경비함이 그거를 단속하려고 내려온 거고, 북한 경비함이 오니까 우리 경비함이 가서 NLL로 오면 안 된다 경고를 한 거고, 그 경고하는 과정에서 옥신각신하다가 전투가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노무현 정부 때 서해에서 단 한 건의 군사적 충돌도 없었습니다. 왜? 무슨 합의를 했거든요. 그 합의가 뭐냐?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에 관련된 합의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합의 내용은 뭐냐? 남북 해군 사이에 NLL 근처로 올 때는 서로 통신을 하자. 그게 전부입니다. 국제 상선망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들이 왔다 갔다 할 때 국제적으로 그 메르츠 이렇게 헤르츠 그 무선 신호가 잡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서로 통신을 하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북한 경비정이 내려올 때 왜 내려오는지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야, 지금 우리가 내려간다? 우리 어선이 아마 저 꽃게를 잡다가 저 북방 한계선 근처로 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저 어선을 데려오기 위해서 내려간다. 이걸 통보를 해주면은 그럼 우리는 그 통보를 바탕으로 해서 왜 내려오는가 지켜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 어선을 들어가면은 북방 한계선 근처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서로 통신을 하니까 군사적 충돌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남북 관계가 다시 악화가 되고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에 관련 합의가 깨져버린 2009년에 3차 군사 충돌이 발생한 거고 2010년에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해에서 어떻게 충돌을 방지하고 좀 평화적인 방식으로 뭔가 만들어 보자. 이제 서해 백령도 앞바다에 보면은 천년 기념물 뭐 물범 이런 거 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도 공동으로 해양평화공원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2007년 이럴 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양평화공원들 뭐 저기 홍해에 가면은 홍해 해양평화공원이라고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요르단 사이에 그 아카바만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산호초가 서식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중동 평화 협상을 할 때 미국이 이제 중재를 해갖고 자, 니네 싸우지 말고 같이 이스라엘하고 요르단하고 요 산호초를 공동으로 보존하고 리조트 같은 것도 공동 투자를 하고 그래서 평화적인 바닷가를 만들어서 관광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해갖고 홍해 해양평화공원이 평화정착 과정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평화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백령도 앞바다에 그 물범이 서식하는 그 지역에 해양평화공원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갖고 뭐 연구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저런 해양평화공원이 만들어지면은 군함은 못 들어가죠. 군함은 못 들어가고 일종의 이제 바다의 평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구상들이 있었는데 다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물거품이 됐죠. 그래서 다시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면은 가장 먼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바로 서해 평화 정착 방안이다. 이게 정말 인천 이런 데 가보면은 정말 절실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저기 인천에 가면은 송도 무슨 그 신도시 이런 데는 서해 평화 정착이 그런 신도시의 운명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 도대체 남북 대화를 왜 하느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동북아 질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박정희 정부 때 7.4남북 공동성명을 채택한 거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기 때문이죠.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처음으로 중국을 72년 2월 달에 방문을 하게 되고 그야말로 세계적인 대탕트, 긴장 완화가 되니까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남북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갖고 박정희 정부도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을 시켜갖고 대화를 한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노태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북방정책을 추진했던 것도 88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하고 한국과 소련의 수교, 한국과 중국의 수교, 외교관계가 없었잖아요. 그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그 외교관계를 왜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냐? 베를린 장벽이 붕괴하고 사회주의권이 체제 전환을 했잖아요. 국제 정세,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냉전이 끝났다고요, 그때. 그런 상황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한 거고요. 남북관계 현안들이 적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산가족 문제도 있고 남북경제협력 부분도 있고 평화정착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또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저 안보 리스크 문제도 있습니다. 안보 리스크. 저런 게 이제 왜 중요하냐 하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의 평가라든가 또는 국가 신용도 여러분 뭐 지금이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국가 신용도에 굉장히 예민하죠. 우리가 국제적으로 국제 신용 평가 기관들이 있거든요. 무디스라든가 뭐 S&P라든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거기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국가 신용 등급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 국가 신용 등급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그 국가 신용 등급에 따라서 한국 돈의 가치도 결정이 되고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국가 차원에서 발행하는 채권이 있단 말이죠. 채권. 국제시장에서 정부 차원의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러면 그 채권에 금리가 있잖아요. 그 금리라는 게 국제 신용급의 이 신용 등급에 따라서 채권의 금리가 달라집니다. 그 금리는 우리 세금이죠. 우리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리스크 관리를. 최근에 계속해서 시정평가기관들이 남북관계가 너무 안 좋으니까 계속 경고를 하죠. 경고를. 그래서 저게 경제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남북관계를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문제입니다. 이산가족이라는 게 여기 이제 우리 뭐 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3세대죠, 3세대.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1세대하고 3세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3세대만 하더라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때 얘기니까 조금 체감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은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거는
이분들이 연세가 많으세요. 이제는 다 80대, 90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은 1985년 전두환 정부 때 딱 한 번 했고 2000년 정상회담 이후에 정례적으로 했습니다. 정례적으로. 그러니까 남북 대화가 열려야지 이산가족 상봉을 할 수가 있어요. 이산가족 상봉을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산가족 상봉을 하겠다라고 대한적십자사에 신청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12만 5천 명 정도가 신청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한꺼번에 많이 하면 좋은데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에 할 때 100상 정도밖에 못해요. 왜냐? 지금 한국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1951년도에 함경북도 청진에 사는 내 여동생을 만나고 싶다 신청을 하잖아요. 그걸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만 하더라도 주민등록이 일단 전산화가 돼 있으니까 1951년 서울 종로 5가에 살던 누구를 만나고 싶다 하면은 그걸 찾아가고 하면은 대충 전산망을 쫓아가다 보면은 어디에 사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북한은 전산망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100명을 신청을 하면은 그 100명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1년에 4번밖에 못하고 한 번 하는데 한 3개월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는데 사람은 정해져 있고 연세는 점점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망 속도도 빨라지고 남북관계가 끊어지면서 이산가족 상봉도 중단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는 이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TV에서 최근에는 이런 거를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근데 저도 이산가족 상봉장에 이제 정부에 있을 때라든가 이렇게 가보면은 정말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장에 가잖아요. 다 울어요. 만나는 사람도 울고 그 음식 배달하는 사람, 음식 서빙하는 분도 울고 카메라 기자도 울어요. 이게 정말 눈물이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만나잖아요. 지금은 사실은 부녀 이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이제 아버님과 딸 이렇게는 나이 차이가 이제 많이 나고 하다 보니까 형제, 뭐 오빠, 뭐 동생, 뭐 이런 사이가 많이 나는데 처음 만나잖아요. 처음 이렇게 딱 만나면은 이제 남쪽에서 온 할아버지가 여동생을 만난다. 그러면은 처음에 만나면은 이 할아버지는 여동생이 6살짜리죠. 한국 전쟁 때 헤어질 때 오빠는 12살이고 동생은 10살. 10살 소녀 모습만 60년 동안 생각한 거죠. 근데 딱 들어오는데 할머니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게 내 동생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형제 사이라 하더라도 세월이 60년이 지나면은 쉽지 않죠. 그러면은 처음 만나면은 내 동생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이게 정말 서먹서먹하거든요. 정말 서먹서먹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집 앞에 매화나무가 있고 뭐 뒤에 장독대가 뭐 어떻게 있고 뭘 동네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한 30, 빠르면 10분, 길면은 뭐 어떤 의심 많은 할아버지는 1시간까지 호구 조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얼싸안고 울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라는 게 정말 슬픕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는 거는 이 헤어질 때 사진이거든요. 이게 남북 관계에서 이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거는 정말 비극적입니다. 왜? 이분들이 60년 만에 만난 거잖아요. 60년 만에 금강산에서 상봉을 했어요. 근데 2박 3일 동안 만납니다. 헤어져요. 죽기 전에 다시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게 끝이요. 그러니까 이제 저승에 가서 만나야 돼. 야, 정말 이거는 정말 비극적입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학이나 이런 분들이 조사를 많이 해보는데 대부분 분들이 차라리 만나지 말 것을, 이게 나는 만났고 내 동생 손을 잡았고 얘기를 했고 지금도 살아있다는 걸 아는데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고통이라는 게 정말 큽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산가족 상봉을 저렇게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어디 있냐 세상에. 그러면은 한 번 만난 사람들은 다시 만날 수 있게 금강산에 이산가족 면회소라는 거를 만들자. 통일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거를 만들었죠. 완공이 2008년에 됐습니다. 근데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금강산 관광이 끊어졌고 지금 그 건물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건물이라는 게 사람이 살아야지 건물이라는 게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참 남북 관계에서 남북 대화를 왜 하냐, 이산가족 상봉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아까 제가 2번이나 말씀드렸지만 71년에 남북 적십자회담을 한 이유가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거고, 늘 남북 대화를 최우선 순서가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의 실적이라는 게 알고 보면은 대북 정책의 실력을 반영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남북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더 가면은 이산가족 문제는 해결됩니다. 어떻게 해결되냐? 다 돌아가시니까요. 그래서 이산가족 문제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생전에 한 번쯤의 그 소원을 우리가 한번 후손들이 좀 그분들의 마지막 소원을 한번 들어봐 주자. 그리고 정말 비극적인 거는 전화도 안 되잖아요. 편지도 안 돼요. 전보도 못 보내요. 남북 관계가 정말 비정상적입니다. 동서독하고 비교해 보면요, 동서독은 뭐 분단의 과정도 다르고 뭐 동서독 관계는 우리하고 많이 다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960년대 초반부터 왔다 갔다 하고 편지 보내고 전화하고 서로 방문할 수 있었다고요. 왔다 갔다. 뭐 서로 언제든지 만날 수만 있다라면은 이산가족의 한이라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남북 관계에서 해야 될 일이 적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이게 뭐 제가 이제 이런 그 당위성을 설명을 하면서도
해결해야 될 과제가 정말 많다. 북핵 문제 심각하죠. 북핵 문제라는 게 최근에 여러분들이 미중 정상회담도 하고 4월 위기설 어쩌고저쩌고 뭐 많이 들으셨잖아요. 트럼프 정부가 등장을 했을 때 그 이전에 미국 정부하고는 좀 다르다. 왜 다르냐? 그 이전에 미국 정부는 북핵 문제를 임박한 위협으로 보지 않았어요. 무시했다고요. 북한이 아직 미국 본토를 위협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안 해도 조금의 여유가 있다. 그 시간은 우리 편이고 결국 북한이 손해일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육자회담이라는 게 지금 중단된 지가 거의 9년째에 이르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무런 그 외교적 활동 자체가 중단된 지가 꽤 오래됐다고요. 그 사이에 북한은 5번의 핵실험을 했고, 우리가 핵무기라는 거는 1945년 8월 6일, 8월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딱 한 번 사용이 됐죠. 그때는 비행기에 싣고 가서 떨어뜨렸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하죠. 지금은 만약에 비행기에 싣고 가서 떨어뜨리려면 격추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미사일에 그걸 실어갖고 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기라 그럴 때는 앞에 핵탄도 하고 그걸 실어나가는 운반수단, 이거를 하나의 패키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의 성능과 운반수단, 미사일의 종류를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발전시켰죠. 5번의 핵실험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미사일에 실으려면은 소형화를 해야 돼요. 부피를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무게를 줄여야 돼요. 그래야지 미사일에 실을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소형화, 경량화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소형화, 경량화를 하려면은 적은 폭약으로 폭발력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폭발력 핵실험을 통해 갖고 점점 소형화, 경량화에다가 지금 이제 탄두의 종류에 맞게 그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운반수단이라는 게 미사일에서 발사하는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도 있고 이동식 미사일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걸 최근에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정부가 북핵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은 정말 골치 아프겠다. 곧 미국의 위협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는 북핵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그 이전 정부하고의 차이다고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한반도에서 일종의 비핵화, 그리고 평화체제, 그리고 이제 경제협력, 이런 게 이제 서로 다 잘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평화체제 부분은 법적으로 보면은 이제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을 어떻게 맺을 것인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1953년 7월 27일 날 우리가 맺은 것은 휴전협정입니다. 휴전이라는 것은 전쟁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종전선언이라고 있어요. 이게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할 때 합의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종전선언은 뭐냐면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휴전하고 종전하고는 차이가 커요.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그런 거를 통해서 일종의 이제 평화협정을 맺어야 되고요. 제가 얘기를 하면서 꼭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대부분 거의 전부는 한국 전쟁이 언제 일어났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초등학교 때부터 그날 포스터도 그리고 뭐 많이 했잖아요. 웅변대회도 하고 노래도 있고, 그렇죠? 아, 이질이야. 에? 어찌 우리 이날을 1950년 6월 25일이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근데 휴전협정을 언제 맺었냐는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아, 여러분 다 알고 계셨습니까? 1953년 7월 27일. 이거 굉장히 비정상적입니다. 외국 사람이 있잖아요. 미국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뭐 어디 동남아 사람이든 여기 이렇게 와서 한국 전쟁이 일어난 날은 다 아는데 한국 전쟁이 끝난 날은 여기 손들어 버리면은 몇 분밖에 모른다. 이 장면 자체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풍경입니다. 왜?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전쟁을 시작한 날을 기억하지 않아요. 전쟁이 끝난 날을 기억하지. 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일은 있어도 2차 세계대전 전쟁 개시 날을 모른다니까요. 그걸 왜 기억을 합니까? 전쟁을 시작하는 거를 기억하는 거는 증오심 때문이죠. 누가 북한이 전쟁을 시작했다. 나쁜 놈들이다. 잊지 말자. 무찌르자 북괴군. 그렇지만 유럽이든 뭐 미국에서 남북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이든 또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전쟁을 기억하는 방식은 종전을 기억하죠. 종전을 기억하는 이유는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을 추모하고 다시는 전쟁 이런 비극적인 일을 되풀이하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대통령도 오고 문화 행사도 하고 시민사회 차원에서 다양한 행사를 하는 거죠. 세계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시작하는 날을 기억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굉장히 비정상적인 겁니다.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강점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대선이 있고 한국에서 차기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는 거고 한국 정부가 나름대로 북핵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이게 문제를 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새로운 변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트럼프 정부를 뭐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긍정적 요소들도 있다. 그러니까 뭐냐? 트럼프 대통령은 장사꾼의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틸러슨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무장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엑슨모빌이라는 석유 가스 회사의 CEO 출신이에요. 엑슨모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고 국무장관이 되기 전에도 엑슨모빌의 CEO 출신이단 말이죠. 기업가단 말이죠. 그리고 트럼프 정부는 CEO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협상을 잘해요. 비즈니스 협상하고 국가 간 협상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이득이 되면 하고 이득이 안 되면 안 하고. 저는 그런 실용주의적 접근이 긍정적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대체로 북핵 문제보다 북한 문제를 더 중시했어요. 북핵 문제보다 북한 문제를 더 중시했다는 얘기는 북한은 독재국가고 3대 세습이고, 그래서 북한을 정권 교체를 해야 되고 레짐 체인지라는 게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유지해왔던 대북 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죠. 그러니까 인권 문제 같은 거를 굉장히 중시하죠. 도덕적 접근. 트럼프는 도덕적 접근하지 않습니다. 명분을 중시하지 않아요. 형식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시리아 폭격을 하는데 통상적인 미국 정부라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회로 가죠. 가서 논의를 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같이 작전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이죠. 트럼프는 유엔에서 논의하는 거는 시간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요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문제가 아니고 자기는 북핵 문제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그거는 위험한 요소도 있지만 또 적극적으로 해결의 의지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또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 한국 정부가 트럼프 정부랑 잘 상의를 하면은 저는 잘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중국도 골치가 아프죠. 중국도 이걸 우리가 딜레마라고 얘기합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면은 동북아시아에서는 핵 도미노가 일어나요. 중국이 원하지 않은 상황이죠. 근데 북한을 또 너무 몰아붙이면은 혹시 북한이 뭐 난민이 발생한다든가 기타 등등 하면은 중국이 또 골치가 아파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 대신 중국도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법을 마련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점도 많다. 약점도.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여론이 너무 악화됐잖아요. 제가 학교에 있지만 특히 젊은 세대들은 정말 김정은 싫어해요. 막 바로 욕하잖아요. 남북관계 악화의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안 좋아졌고, 저런 게 정부가 대북 정책을 펼 때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북핵 능력은 과거보다 훨씬 악화가 됐죠. 협상 환경은 더 약화가 됐고, 이 틈이, 이 괴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게 한국 차기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우리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면은 나름대로의 기회가 생겨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은, 저 가스관 연결 사업,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할린에 있는 러시아 가스를 LNG로 지금 배로 싣고 와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LNG라 그래요. 근데 원래 가스는, 천연 가스는 기체 상태입니다. 그걸 가장 정상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공급하는 방식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비용이 적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PNG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소련에서 뭐 독일, 소련에서 프랑스, 소련에서 뭐 이탈리아 이런 거는 다 PNG 방식으로 가스를 공급을 하죠. 그런데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서방으로 가는 길이 막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방에서 출구를 찾아보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년 전부터 매년 10월 달이 되면은 블라디보스톡에서 동방경제포럼이라는 게 열리고 매년 푸틴 대통령이 참가를 합니다. 작년에 박근혜 대통령도 거기를 참가를 했고요.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가스나 석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가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급자도 독점 형태지만 수요자도 우리가 독점이라고 그럽니다. 수요 독점이라고 그래요. 왜? 가스를 살 수 있는 국가는 정해져 있으니까. 가스는 한 번 사면은 20년 장기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못 사는 국가들은 가스 장기 계약을 못 해요. 가스 장기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춘 나라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동쪽에서는 중국이 주로 PNG 방식으로 러시아 가스를 많이 사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사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늘 가격을 후려쳐요. 어차피 나한테밖에 살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깎자. 그러니까 러시아는 어떻게 해서든지 구매자를 늘려야 돼요. 그게 일본하고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한러 정상회담을 하면은 첫 번째 합의사항이 가스 PNG 사업입니다. 1990년부터 한러 정상회담은 첫 번째 합의사항이 그거예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똑같아요. 왜? 그건 실현 가능성과 관계없이 한국하고 합의를 하게 되면은 중국하고 가격 협상을 할 때 조금이라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뉴스도 많이 나오죠. 몇 달 전에는 러시아가 북방 사계섬을 통해서 바다로, 해저로, PNG로 일본에 가스관을 건설한다.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런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해요. 러시아는. 왜냐? 중국하고의 가격 협상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한국의 PNG 방식으로 가스를 주게 되면은 러시아가 얻는 거는 정말 많죠. 정말 다양한 데서 얻는 게 많고요. 뭐 우리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LNG를 수입하면은 LNG 저장소도 있어야 되고 뭐 골치가 아픈 일이 많거든요. 근데 PNG가 되면은 사계절을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때와 적게 필요할 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관이니까 수도꼭지처럼 잠그면 된다고요. 그러면은 굳이 이거를 보관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양한 그런 거를 좀 줄일 수 있고, LNG는 PNG 상태를 액화하는 거기 때문에 액화하는 것만큼 PNG보다 비싸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야 뭐 하면 좋죠. 근데 이제 결정적인 변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국무장관이 엑슨모빌 CEO 출신이다. 그 엑슨모빌은 사할린 가스전의 사업권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PNG 사업이 되면은 엑슨모빌은 막대한 이득을 얻게 돼요. 이걸 갖고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국무장관을 한번 꼬셔볼 필요성이 있겠다. 잘만 얘기하면은 저 북핵 문제를 타넘을 때 다 이득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협상력, 이게 이제 기회죠, 기회.
근데 위협이라는 거는 저런 게 안 되면은 뭐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많죠. 북핵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결국 사드 도입부터 시작해갖고 그게 군비 경쟁의 악순환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기 어려운데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투자한다는 게 그만큼 복지 비용이나 기타 등등 손해가 막심하다. 이게 이제 정부가 바뀌면은 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개성공단인데요.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개성공단은 서울에서 군사분계선이 있고 바로 여기에 군사분계선 넘자마자 개성공단이 있습니다. 저는 뭐 개성공단을 많이 다녀봤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개성공단에 처음 가는 분들을 모시고 가면은 첫 번째 놀라는 거는 뭐 이렇게 가깝냐 이런 거예요. 광화문에서 60km니까요. 자유로 차 안 막히잖아요. 그냥 타고 가면은 저 남쪽 출입사무소까지 40분이면 갑니다. 출입사무소 수속하고 넘어가면 바로 개성공단이거든요. 1시간이면 간다고요. 그리고 개성공단은 저 입주기업들 이런 거는 번호판이 따로 있어요. 개성 번호판. 그래서 그 차 타고 서울에 왔다 갔다 하는 후배들도 있습니다. 그 원래 저기 번호판을 갈아탔는데 깜빡 잊고 그냥 개성 번호판 달고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저기다 만든 이유는 원자재를 다 갖고 와서 조립해서 다시 갖고 오다 보니까 차비, 물류비를 아끼기 위해서 저기다 만든 거거든요. 개성공단은 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도 저촉되는 거를 극복을 해야 되고 기업들도 지금 다시 안 가겠다는 기업들도 좀 있고요. 북한이 또 어떻게 나올지도 알 수가 없고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삼덕동상이라는 신발 만드는 공장인데요. 개성공단에 이 업간체조라 그래갖고 이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몸이 굳고해서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되면 나와서 이렇게 체조를 해갖고 몸 풀고 다시 가서 합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2000년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개성공단을 합의를 했는데 우리가 저때 합의를 했을 때 최저임금을 57.5불로 했습니다. 57.5달러. 일당이 아니고요. 월급 6만 원. 한 달에 6만 원. 1년에 임금 인상률은 5%로 제한한다. 그래서 2004년 12월 달에 첫 번째 공장에 준공식을 했고 2016년 2월 10일까지 개성공단이 가동이 됐잖아요. 그래서 폐쇄되던 시점에 저 최저임금에다가 휴일수당, 야근수당 다 합쳐서 평균 임금이 월 140달러였습니다. 이게 여기 우리 그 외국인 노동자들 있잖아요. 아무리 못 줘도 한 달에 150만 원 줍니다. 그쵸? 한 달에 15만 원이라니까요. 그리고 저 개성공단의 인력들은 안 바뀌어요. 여기 외국인 노동자들 있잖아요. 바뀌어요. 추석 연휴 끝나고 나면은 그 중에 반수는 안 돌아와요. 왜? 자기 옆에 아는 사람이 월급 더 준다 그러면 그 옆에 공장을 간다. 그래서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정말 골치 아파하는 거는 임금이 아니고 인력의 안정성이거든요. 개성공단은 이 삼덕통상 같은 경우에는 2005년 1월 달부터 가동을 한 거니까 11년 동안 저 공장의 근로자들이 한 명도 안 바뀌었다고요. 숙련공이라는 그거를 한 달에 15만 원, 140달러를 주고 고용을 했다고.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나서 개성공단은 골치가 아팠죠. 2013년에 9개월 동안 끊어진 적도 있었죠. 북한이 맨날 무슨 임금 올려달라 어쩌고 하죠. 남북 간에 대포 뽕뽕 쏘고 하는데 출입 툭하면은 저 하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4개의 업체 중에서 폐쇄되기 전에 난 못하겠다 포기한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한 달 15만 원 임금이라는 게 모든 불이익을 다 상쇄를 해요. 전 세계 어디에서 한 달 15만 원으로 말이 통하는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통하잖아요. 인도를 가든 베트남을 가든 캄보디아를 가든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뉴스를 보면은 툭하면은 뭐 지금 필리핀에서도 뭐 그 노동자들 뭐 파업하고 뭐 막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 기타 등등. 그래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그리고 여기 간 기업들이 60%가 섬유 봉제 업체들입니다. 뭐 신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개성공단이 중단되면은 갈 데가 있으면 좋은데 갈 데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대부분 다 중국, 베트남에 가서 실패했던 기업들이 간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그 업체들은 다른 데 가서 좀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그렇게 말을 했지만 갈 데가 없으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죠. 지금 여의도 앞에 지금 저 텐트 치고 농성하고 있죠.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북핵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가스관 사업이고. 그래서 아무튼 뭐 중요한 거는 북핵 문제를 우리가 타고 넘어야 되는 거고 그 해결되는 과정에서 북방 경제 여기 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결국 젊으신 분들이 먹고 살려면은 북방으로 가야 된다고요. 만주로 가야 된다고. 만주로. 그래서 그러려면은 북한이란 다리를 넘어야 된다. 북한이란 다리를 넘어야지 철도든 도로든 가스든 연결이 된다 말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이 사진을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있으면은 한번 가보세요. 여기는 두만강 철교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러시아의 핫산역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은 북한의 두만강역이라는 데가 있고요. 산이 하나 있고 그 뒤가 나진항입니다. 나진항. 여기는 여기 방천, 중국의 방천이라는 전망대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여기 중국 영토가 여기서 끝나요. 여기는 동해 바다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17km예요. 중국 영토가 여기서 끝난다고. 1860년 베이징 조약 때 청나라에 가장 힘이 없었을 때 이 러시아 정부랑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고 그 불평등 조약의 핵심 사항이 아니 국경을 여기다가 만들었으면 동해로 그냥 쑥 나가는 건데 그쵸? 국경이 이게 철조망 보이죠? 철조망이 여기서 끝난다니까. 여기 이쪽으로 가려면은 러시아하고 북한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90년대 초반에 바로 두만강 개발 사업이라는 게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다가 결국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방천에 가면은 중국 교수랑 같이 가면은 항상 놀리죠. 아니
국경을 여기다 세우지 왜 여기다 세웠냐고. 그럼 이제 중국 사람들이 저 1860년 베이징 조약의 불평등 조약을 얘기가 좀 뭐하니까, 아니 원래 청나라 황제가 여기 왔을 때 국경 경비석을 여기다 세웠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갖고 그 관리인 보고 이 돌이 네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해라. 근데 그 사람 집이 여기 있었거든. 그래 맨날 저 바다에 저 경비석이 있나 없나 확인하러 가는데 좀 힘들겠어요? 그래서 에이 우리 집에 갖다 놓자. 이래갖고 이제 여기 갖다 놨다라는 게 중국 사람들 설명인데 그건 아니고요. 아무튼 동해 출구라는 게 막혀 있죠. 그래서 중국이 대안으로 찾은 게 나진항을 빌려갖고 훈춘에서 나진까지 육상으로 도로를 포장을 해갖고 지금은 나진항에서 석탄이라든가 기타 등등 물건을 싣고 중국 남부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북 관계를 얘기하는 거는 남북한의 양자협력에서 해야 될 일도 적지 않지만 결국 북한이라는 다리를 넘어서게 되면은 남북러, 남북중 삼각협력을 할 게 굉장히 많다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협력의 가능성들을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런 생각이고요. 제가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 일단 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